한국이라면 일단 체포하고 봅시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 여권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감금시키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칸 지역 출신 소피아입니다. 사실 지금은 저를 한국인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 소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던 제가 어떻게 한국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태어났던 곳은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고향은 전쟁의 포화 속에 파묻힌 잿빛 풍경뿐이에요. 어린 시절 저에게 가장 선명한 기억은 밤마다 울려 퍼지던 폭격 소리와 가족의 손을 꼭 잡고 대피소로 뛰어가던 순간들이죠. 10살이 되던 해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강타한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부모님과 오빠를 잃었고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목숨만은 남겨두었죠. 그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저는 국경 근처 임시 난민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텐트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웠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인가 봅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리듬을 찾아갔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죠. 끼니를 위해 줄을 서고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줄을 서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어린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홀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그 아이는 라민이었죠. 저처럼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진 라민을 보는 순간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저 자신을 보았는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라민을 동생처럼 돌보기 시작했죠. 비록 저 역시 어린아이였지만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루 배급량 중 더 많은 부분을 라민에게 나눠주고 밤에 악몽에 시달릴 때면 옆에서 달래주며 우리는 작은 가족이 되어갔어요. 난민 캠프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라민의 미소는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었죠. 그러나 난민 캠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원 물자는 줄어들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캠프 관리자들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죠. 아이들은 더 나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고 성인들은 다른 캠프로 분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15살로 성인 그룹에 속했고 라민은 아이들 그룹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라민이 저에게 속삭였죠. 저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민을 태운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상실의 순간이었죠. 새로운 캠프에서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어도 문화도 달랐어요. 저는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난민 신분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 캠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18이 되던 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었죠. 그 즈음 캠프의 새로운 한 여성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같은 사람은 불법 체류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이 캠프에 머무르는 한 미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난민 캠프에서 제공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기적처럼 선발되었죠.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글자들, 들리지 않는 언어,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죠. 난민 캠프의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죠. 좁은 기숙사에 4명이 함께 생활했고 하루 10시간 이상 미싱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새 삶의 시작이었기에 불평할 수 없었죠. 공장에서의 일과는 매일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7시부터 시작되는 근무를 위해 서둘러 나섰죠. 좁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필리핀 여성 마리아와 함께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둑한 새벽길, 우리는 각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묵묵히 걸었어요. 공장에 도착하면 바로 작업대에 앉아 하루의 일을 시작했죠. 12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저는 종종 머릿속으로 한국어 단어를 외우곤 했어요. 입으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점심시간에는 한국인 동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가끔은 용기를 내어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몸의 피로가 아닌 마음의 외로움이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배워야 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작은 노트북을 들고 공장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보며 독학했죠. 처음에는 문장 구조와 발음이 너무 낯설어 좌절감이 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배웠어요.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을 목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기숙사로 돌아갈 때면 피곤함에 눈이 감겼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죠. 그러나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가끔 듣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말 또는 불법 체류자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저를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김 여사님은 종종 집에서 만든 김치와 반찬을 나눠주셨고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점차 저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공장에서의 입지도 달라졌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 중 유일하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사장님은 저를 중간 통역 역할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새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전달하고 그들의 고충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침묵하는 가운데 제가 용기를 내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죠. 그 순간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사무실로 불러 한국어 책을 선물해 주시고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셨죠. 사장님은 언젠가 저에게 한국에서의 미래 계획을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칸 출신 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저의 간절함,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죠. 사장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공장 일을 계속하면서 무역 업무를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사장님의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 특히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발칸 지역 출신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유럽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제품을 유럽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사장님의 지도 아래 무역 업무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제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열정적으로 배웠죠. 그러면서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였지만 점차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이 나라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이 나라의 회복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기적을 이룩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저처럼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저 역시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하며 힘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세대의 헌신과 인내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죠. 그들이 자신의 후손을 위해 희생했듯이 저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제가 가진 발칸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제품에 대한 지식을 결합해 유럽의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 제안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발칸 지역과 주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제품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취급한 상품은 한국 믹스커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지만 한국식 믹스커피의 편리함과 달콤한 맛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죠. 분명 대박이 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쉽지 않았죠. 웹 디자인, 결제 시스템, 물류 관리 등 모든 것을 혼자 배워가며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나아졌죠. 사이트가 드디어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독일에 살고 있는 한 고객이 한국 믹스커피 세트를 주문했죠. 그 작은 주문이 제게는 큰 희망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배송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첫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매진했고 3년이 지나자 저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제품 전문 쇼핑몰로 성장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규직 직원 몇 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 취득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저는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꼈고 언젠가는 법적으로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귀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먼저 한국 어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명해야 했죠. 또한 재정 상태와 납세 기록 그리고 범죄 이력 등 모든 것이 꼼꼼히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난민 출신이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접 심사를 보던 날 당시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심사관들 앞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고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찾게 된 과정,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제 사랑과 헌신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심사관들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저는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에서 편지를 한 통 받을 수 있었죠.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권을 받던 날 저는 사무실에서 또 한 번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죠. 무엇보다 이제는 난민이라는 꼬리표 없이 당당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여권을 가슴에 안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난민 캠프에서 헤어진 라민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그간 매년 적십 자사를 통해 그의 소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고 그의 흔적을 찾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라민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낯선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죠. 터키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라민을 찾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 바로 라민이라는 것이었죠. 발칸 지역 난민 출신의 라민은 터키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스탄불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추는 듯 했어요. 수년간 찾아 헤매던 라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도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죠. 마리아는 메시지에 라민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선한 그러나 깊은 슬픔이 감춰진 눈빛이었죠. 마리아에 따르면 라민도 오랫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난민 캠프에서 자신을 돌봐준 누나에 대해 종종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메시지 끝에 라민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즉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제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라민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도에 대해 진심을 담아 썼어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빨리 터키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난민 캠프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간들, 라민의 작은 손을 잡고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배웅하던 가슴 아픈 이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곧장 터키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이스탄불에서의 숙소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출발 전날 저는 오랜만에 한국 여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권으로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의 난민 신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였죠.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의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다양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순간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헤어진 지 15년, 그 사이 저와 라민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라민과 마지막으로 나눈 식사를 떠올렸어요. 난민 캠프에서 배급받은 빵과 수프를 나눠 먹으며 언젠가는 더 나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는 그저 어린아이의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비행기가 이스탄불 공항에 접근하면서 기장은 현지 시간과 날씨를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스탄불의 야경은 한강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한 이 고대 도시는 저처럼 여러 문화의 교차점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이스탄불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진한 남색 표지의 이 작은 책자는 이제 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난민 증명서를 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국경을 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당당한 한국 시민으로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죠. 이스탄불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라민과의 만남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의 만남이 어떨지 상상했죠. 그가 저를 알아볼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여러 줄로 나뉜 심사대 앞에서 저는 가장 짧은 줄을 선택했죠.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둘 심사를 마치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라민과의 재회 순간을 그려보았습니다. 공항 밖에서 그를 만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 식사를 하면 좋을지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로 다가갔죠. 터키 출입국 관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여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한국 여권을 건넸어요. 평소처럼 간단한 질문과 스탬프만 찍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받아 펼치고 인적사항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이 출생지 항목에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발칸 지역 출신이라는 기록과 한국 국적 사이의 불일치가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여권을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심사대 직원은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제 여권을 보여주며 뭔가를 물었죠.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권 심사는 몇 초면 끝나는데 이미 몇 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뒤에 선 사람들이 지루함과 의아함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제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죠. 마침내 직원은 제게 한국어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여권을 살펴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제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만 했어요.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2명의 공항 경찰이 심사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쪽으로 안내하더니 신분 확인을 위해 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저를 공항 한편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더 많은 제복 입은 인원들이 있었죠. 책상 뒤에 앉은 상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제게 여권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여권을 건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여권을 세밀히 검사하더니 발칸 지역 출신이 어떻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냐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는 제가 말하는 도중에 여권의 각 페이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마치 위조 흔적을 찾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설명을 마치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게 기다려달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라민에게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 20분 후 그 상급 직원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그와 함께 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온 다른 직원도 있었죠. 그들은 제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죠. 제가 진짜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한 직원이 제게 다른 신분증이나 증명서가 있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리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서로 터키어로 대화를 나누며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 신원에 의심이 간다며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저를 공항 내 특별 신문실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죠. 그러면서 공항 경찰은 제 가방과 짐을 철저히 뒤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지금 화를 내거나 저항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한 경찰관이 갑자기 제 가방에서 찾은 스마트폰을 들고 왔죠. 그는 폰을 켜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문으로 폰을 열었고 그들은 즉시 제 갤러리와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까지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단으로 조사받는 것은 매우 불쾌했지만 저는 항의할 수 없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협조하는 것만이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폰에서 라민의 아내 마리아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이 이메일들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경찰관들은 이것이 터키 내 불법 네트워크와의 연락 증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온 것뿐이라고 거듭 설명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메흐메트는 경찰관의 말을 번역하며 그들이 제가 신분 세탁을 했다고 의심한다고 전했죠. 즉, 발칸 지역 난민 신분을 숨기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터키로 들어와 불법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터키에서는 한국 여권을 통한 서류 위조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당국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를 다시 요청했어요. 한국 국적자로서 당연히 가진 권리였죠. 하지만 경찰관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 연락은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신문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저는 통역관 메흐메트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터키가 최근 불법 입국과 위조 여권 문제로 매우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죠. 특히 제 상황처럼 출생지와 국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당국은 매우 의심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신문이 재개되었고 이번에는 더 강경한 어조로 진행되었죠. 한 경찰관은 메흐메트를 통해 제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잠재적인 간첩 또는 위장 망명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혐의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실제로 저를 그런 존재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죠. 새벽녘 경찰관들은 잠시 방을 나갔습니다. 메흐메트만이 저와 함께 남았죠. 그는 조용히 제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국은 제 신원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미 제 체류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 입국이 거부되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여전히 난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죠. 경찰관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최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신원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저는 공항 내 임시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체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금 시설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기회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잠시 고민하더니 짧은 통화를 허락했죠. 그들은 제 전화기를 돌려주었고 저는 급히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고 저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사관 당직자는 제 이름과 여권 번호를 기록한 후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는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죠. 통화가 끝나자마자 경찰관들은 제 전화기를 다시 압수했어요. 그리고 저를 공항 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시설이었죠. 그들은 저를 그중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간이 침대 하나와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구금 상태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라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담당관이 직접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역시 한국이란 생각이 들었죠. 약 2시간 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준호 영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며칠간의 고립과 불안 속에서 처음으로 친숙한 존재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김 영사는 저에게 한국어로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대사관이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 영사는 터키 관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어요. 그는 저의 한국 국적이 합법적이며 한국 정부가 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죠. 또한 한국과 터키 간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언급하며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들은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제 경우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죠. 특히 발칸 출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영사는 차분하게 제 귀화 과정이 합법적이었으며 이는 한국법에 따라 완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어요. 대화가 영어와 터키어로 오가는 동안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 영사의 확고한 태도와 외교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터키 관리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터키 공항 보안 총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대사가 터키 외무부에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는 경찰관들을 보며 즉각 저를 풀어주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곧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직접 다가와 깍듯이 사과하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모든 제한이 해제되고 제 소지품이 반환되었어요.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마자 수많은 알림이 뜨더군요. 라민과 마리아에게서 온 걱정스러운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 부재중 전화까지. 저는 먼저 라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해결되었고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김 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뭐든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빨리 해결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이죠. 공항을 나서기 전 김 형사는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어요. 마침내 공항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느꼈어요. 한국 국적이 제게 단순한 법적 지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체감했죠. 난민 시절에는 저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제 뒤에 서 있었고 그 힘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